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애틋한 인연의 시작은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던 화창한 봄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세도가 판서댁 외아들인 이선준 도련님이 가솔 며칠 이끌고 강화도로 뱃놀이를 나선 것이지요. 세상 만사가 제 발 아래 있는 듯 오만하고 콧대 높기가 하늘을 찌르던 선준 도련님이었지만 그 학문과 시제만큼은 당대의 딸을 자가 드물다 하였습니다. 그런 도련님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댁의 여종인 담이었습니다. 비록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는 아이라 무던해 보였지만 실은 열의 사내보다 손이 야무지고 속이 깊은 아이였지요. 돛배는 살랑이는 봄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물살을 갈랐고 선주는 뱃머리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시상을 떠올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얀 학처럼 고운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참으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답니다. 허나 그 고고한 주인의 눈길이 하늘의 뜬구름과 먼 산의 푸르름에 머무는 동안 다미의 눈은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방향과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수평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에 다미가 뱃사공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바람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 멀리 먹구름도 몰려오는 듯하니 이만 뱃머리를 돌려 무트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공 역시 경험이 많은 자인지라 고개를 끄덕이며 다미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선준의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모처럼 잡은 흥취가 깨진 것이 불쾌했던 게지요. 이게 무슨 무엄한 소리냐? 너는 한낱 계집종이요. 저자는 천한 뱃사공이거늘 어찌 감히 나의 흥을 깨려드는 것이냐? 이 정도 바람과 구름이야말로 나의 시심을 돋우는 좋은 안주가 아니더냐? 시끄럽다. 어서 술이나 한 잔 더 채우거라. 선준의 호통에 다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까만 눈동자 속에는 수그러들지 않는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제멋에 겨워 술잔을 기울이며 새로 떠오른 시구를 의조렸습니다. 검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려는지 검은 구름이 바다를 삼키고 바람이 포효하는구나. 아, 장쾌하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노한 듯 거대한 파도가 뱃전을 후려쳤고 작은 돛배는 나뭇잎처럼 속절없이 뒤집히려 했습니다. 아,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비명과 아우성이 뒤엉키고 도련님이 아끼던 서책과 귀한 기물들이 속수무책으로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리, 배가 부서집니다. 으악, 사람 살려, 물이 들어온다. 가솔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선준 역시 생전 처음 겪는 맹렬한 자연의 위세 앞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뱃전의 기둥을 부여잡고 위태롭게 몸을 가누며 소리쳤습니다. 이 무례한 놈들아, 어서 배를 바로 세우지 못할까? 내 명을 어긴 죄를 단단히 물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서슬 퍼런 호령은 성난 파도 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대는 와중에 다미가 벼락같이 외쳤습니다. 모두 정신 차리십시오. 돛대에 몸을 단단히 묶으세요. 쓸데없는 짐은 다 버리십시오. 목숨이 먼저입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놀랍도록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을 넘어 마치 수십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와도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가솔들은 저도 모르게 다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허리띠를 풀어 돛대에 몸을 묶었고 어떤 이는 물에 뜨는 널빤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선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인연이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천한 것들이 주인의 명도 없이 멋대로 움직여? 그리고 누가 내게 명을 내리라 하였느냐? 선주는 분노로 몸을 떨며 다미에게 다가가 뺨이라도 올려붙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집채만 한 파도가 다시 한번 배를 덮쳤습니다. 선주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요.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와중에 선주는 보았습니다. 부서진 배의 가장 큰 조각 위에 올라타 악착같이 밧줄을 움켜쥐고 있는 다미의 모습을 말입니다. 다미는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쪽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 외침을 3번쯤 들었을까요? 선주는 결국 의식을 잃고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내맡기고 말았습니다. 한양의 법도와 예법이 지배하던 돛배 위에서의 질서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고고한 주인은 물에 빠진 생쥐 신세가 되었고 말없던 여종은 모두의 목숨줄을 쥔 유일한 희망이 되었으니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주인이 머슴이었고 여종이 주인이었답니다. 정신을 차린 선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부서진 하늘처럼 새파란 그러나 낯선 하늘이었습니다. 짠내 섞인 바람이 뺨을 스치고 귓가에는 철썩이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몽롱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키려 하자 찢어질 듯한 두통과 함께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신음을 흘리며 눈을 가늘게 떴을 때 시야에 한 인형이 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틀어 올리고 해진 옷소매를 걷어붙인 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바로 담이었습니다. 담이는 뾰족한 돌멩이로 조개의 단단한 껍데기를 내리쳐 속살을 발라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법 많은 양의 조개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선주는 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저 계집도 살아남았구나. 안도감도 잠시, 곧이어 익숙한 오만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인연 무얼 하고 있느냐? 주인이 정신을 차렸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 부축하고 안위를 살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헌데 고작 조개 따위에 정신이 팔려 있어? 목이 타는 듯 갈라진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미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 선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미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도련님? 우선 이것이라도 좀 드시고 기력을 차리셔야 합니다. 다미는 방금 발라낸 뽀얀 조갯살을 큰 나뭇잎 위에 받쳐 선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짭짤한 물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주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나더러 이 날 것을 먹으란 말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잊었느냐? 당장 맑은 물과 제대로 된 음식을 가져오지 못할까? 도련님, 여긴 한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는 이것 말고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을 피울 도구도 물을 담을 그릇도 없습니다. 이 섬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다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차분했습니다. 그 태어남에 선주는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계집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인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여 벌써부터 기어오르려는 것인가? 분노에 찬 선준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할 일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나는 사대부의 몸, 어찌 천한 것들이나 먹는 나름식을 입에 댈 수 있겠느냐. 어서 불을 피우고 마실 물을 찾아오너라. 이것은 명령이다. 선주는 자신의 명령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한양에서처럼 이 천한 계집은 결국 자신의 말에 복종하리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다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거역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어른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불이라 하셨습니까? 그럼 도련님께서 한번 피워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았습니다. 젖은 나뭇가지를 서로 비벼보아도 돌멩이를 부딪혀 보아도 소용이 없더군요. 혹 도련님께서는 책에서 보신 좋은 방도라도 알고 계신지요? 멋이라? 선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온갖 시문에 능통했지만 불을 피우는 방법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둘러댔습니다. 그것이야 너 같은 미천한 것이 할 수 없는 오묘한 이치가 있는 법이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조화를 읽어야 가능한 것이니라. 그러시군요. 그럼 그 오묘한 이치로 지금 당장 굶주린 제 배를 채워줄 불씨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미는 지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가 선준을 똑바로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선준이 가진 학문과 권위는 한낱 빛바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자존심 때문에 차마 손댈 수 없었던 조갯살을 홧김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어디서 주인에게 말대꾸를. 나뭇잎 위에 조갯살이 희디인 모래사장 위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다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흩어진 조갯살을 한 번, 그리고 선준을 한번 쳐다본 다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선준이었습니다. 너 어디 가느냐? 게 서지 못할까? 내 허락도 없이 어딜 가는 것이야. 하지만 다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준의 외침은 허공에 부질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낯선 섬에 홀로 남겨진 선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명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했던 주인과 종의 세계에 실로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고고한 주인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력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마루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섬은 칠흑 같은 어둠과 섬뜩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선준의 곁에는 이제 차가운 바닷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원초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습니다. 뱃속에서는 허기가 아우성을 쳤고 젖은 옷은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아, 어리석었구나. 그는 뒤늦은 후회를 곱씹었습니다. 제 손으로 걷어찬 조갯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지금이라면 흙이 묻었든 모래가 씹히든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던가. 굶주림과 추위 앞에서 양반의 체면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미야, 정녕 나를 버리고 간 것이냐?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다오. 그것은 명령도 호통도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아이가 어미를 찾는 듯한 애처로운 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공포와 허기가 극에 달했을 때 선주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 오만하고 고고하던 선비가 생전 처음으로 제 발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다미가 사라진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뾰족한 돌부리에 발을 찔리면서도 그는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담이야 하고 외치는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붉은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불이다. 선주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동굴 입구에서 타오르는 모닥불과 그 앞에 웅크리고 앉은 다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미는 마른 나뭇가지를 꺾어 불 속에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그녀의 앳된 얼굴을 붉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 광경 앞에서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호령하며 피우라고 윽박질렀던 불을 저 연약한 계집이 기어코 피워낸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한쪽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 몇 알과 굵은 나무줄기를 판에 만든 조잡한 그릇에 담긴 맑은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했단 말인가? 선준이 넋을 잃고 서 있는데 인기척을 느낀 다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선준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비단 도포는 갈기갈기 찢어져 흙투성이가 되었고 상투는 풀어 헤쳐져 산발한 모양새였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조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선주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 배가 고프다. 그리고 춥구나. 모기만 한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한양의 이선준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첫마디였습니다. 다미는 대답 대신 묵묵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잘 익은 과일 하나를 집어들고 모닥불 옆 가장 따뜻한 자리를 손으로 툭툭 털어 선준에게 앉으라는 듯 눈짓했습니다. 선준은 망설이다가 마치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가 불 옆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다미가 내민 과일을 받아든 그는 허겁지겁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 이토록 맛있는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는 체면도 잊은 채 개걸스럽게 과일을 먹어치웠습니다. 다미는 그런 선준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불을 피운 것이냐? 과일 하나를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운 선준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는 못한 채였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님께서 나무꾼이셨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가르쳐 주신 것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마른 쑥과 부싯돌로 쓸만한 돌멩이를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겪었을 고단함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서책 속 죽은 글자에 매달려 있는 동안 이 아이는 살아남는 법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문득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세계가 얼마나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이 작은 모닥불 앞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어리석었다. 그리고 고맙다. 선준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불길 속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더 던져 넣었습니다. 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이 더 높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 아래 주인과 종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지고 그저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두 남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양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 섬만의 새로운 질서가 막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지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동굴 안으로 스며들자
선주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닥불은 거의 사그라져 희미한 온기만을 남기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다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다미는 벌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굵은 나뭇가지들을 모아 기둥을 세우고 질긴 칡덩굴로 엮어 뼈대를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제대로 된 움막이라도 지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밤사이 그녀가 구해온 듯한 산딸기와 이름 모를 뿌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북과 벼루만 잡던 선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롭게만 보였습니다. 다미는 선준을 흘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지붕을 덮을 집과 나뭇잎을 구해와야 합니다. 저쪽 언덕 너머에 키 큰 풀들이 무성하니 도련님께서 좀 거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부탁이나 청유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지시하는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선준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이 이선준이 일개 계집종의 지시를 받아 풀을 베러 가야 한단 말인가. 어젯밤의 다짐과 반성은 간대없고 뼛속 깊이 새겨진 양반의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내 인연이 지금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그의 호통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다미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곳에서는 도련님의 이름도 가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해가 지고 비가 오면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이 작은 움막뿐입니다. 제가 기둥을 세우고 뼈대를 만들 테니 도련님께서는 지붕을 덮을 풀이라도 베어다 주십시오. 아니면 굶주린 맹수 앞에서 도련님의 고귀한 신분이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련님께서도 살아남으시려면 무언가 하셔야만 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어제의 주인으로 남아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일꾼이 되어 살아남을 것인지. 다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선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고고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연약하고 무력한 사내일 뿐.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선주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굴복이었습니다. 다미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언덕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선주는 질긴 덩굴로 허리를 동여매고 날카롭게 깬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쥔 채 언덕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노동은 고데기 짝이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풀잎에 손이 베이고 억센 줄기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몇 번이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때마다 다미의 그 깊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풀을 베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준이 비틀거리며 한 아름의 풀을 안고 돌아왔을 때 움막의 뼈대는 제법 그럴듯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땀으로 젖은 그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원한 물 한 모금을 건넸습니다. 선주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지붕을 엮어 올립시다. 제가 아래서 잡아드릴 테니 도련님께서 위로 올라가 덮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올라가라고?
예. 제가 도련님보다 몸이 가벼우니 아래서 기둥을 받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겁니다. 일의 효율을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지만 선준의 귀에는 여종이 주인을 지붕 위로 올려보내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반박할 기력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서툰 몸짓으로 움막의 뼈대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는 다미가 위태로운 기둥을 온몸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위에서 땀을 흘리고 한 사람은 아래서 그를 받치고 있는 모습, 그것은 마치 뒤바뀐 두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삐걱거렸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손발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요. 그쪽은 너무 얇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미의 지시에 따라 선주는 묵묵히 풀을 엮어 지붕을 덮었습니다. 굴욕감 속에서도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성취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언가를 제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보람일까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누울 수 있는 작은 움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려 만든 첫 번째 보금자리였습니다. 선주는 흙투성이가 된 제 손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양의 벗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과연 무엇라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의 첫날 밤은 그럭저럭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거친 바닥과 성근 지붕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불편했지만 사방이 막힌 공간이 주는 안정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지요.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또다시 텅 빈 배와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산딸기와 풀뿌리만으로는 허기를 달랠 수 없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식량, 즉 고기가 필요했습니다. 다미는 이른 아침부터 숲에서 주워온 단단한 나뭇가지를 날카로운 돌로 깎아 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장인과도 같았습니다. 선주는 모닥불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보다는 차라리 당연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다미가 창끝을 매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사냥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숲을 뒤져 짐승의 길목을 찾아볼 테니 도련님께서는 이곳에 남아 덫을 좀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또다시 내려진 임무였습니다. 선주는 이제 놀라지도 않고 되물었습니다. 덫이라니, 내가 그런 것을 어찌 만든단 말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지요. 질긴 덩굴을 엮어올 가미를 만들고 휘어지기 쉬운 나뭇가지를 이용해 짐승이 발을 디디면 조여지도록 만들면 됩니다.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보고 똑같이 몇 개 더 만들어 주십시오. 다미는 말과 함께 직접 덫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정교하고 빨랐습니다. 칡덩굴을 꼬아 튼튼한 밧줄을 만들고 구부린 나뭇가지에 교묘하게 연결하여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덫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선주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서삼경 속의 그 어떤 심오한 구절보다도 그녀의 손놀림이 만들어내는 생존의 기술이 더 위대하고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보셨지요? 이런 식으로 20개쯤 만들어 숲 어귀에 설치해 주십시오. 저는 저쪽 골짜기로 가보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산토끼나 꿩이라도 만날 수 있겠지요. 다미는 자신이 만든 창을 어깨에 둘러매고 남은 창 하나를 선준에게 건넸습니다. 호신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훌쩍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선주는 막막한 심정으로 칡덩굴과 나뭇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미가 할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직접 해보려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미가 했던 것을 떠올리며 서툰 손으로 덩굴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자꾸 엇나가고 덩굴은 제멋대로 풀어졌습니다. 한참을 낑낑거렸지만 만들어진 것은 덧칠하기보다는 그저 엉망으로 엉킨 실뭉치에 가까웠습니다. 에이, 제기랄. 이게 대체 무엇란 말이냐? 선주는 화를 내며 엉킨 덩굴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붓을 잡던 곱디고 온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울컥 치미는 서름과 무력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양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보던 이선준이 고작 칡덩굴 하나 제대로 엮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니.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끼익 하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무언가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주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숲속으로 조금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미가 커다란 멧돼지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성이 난 듯 붉은 눈을 번뜩이며 다미에게 돌진하고 있었고 다미는 날랜 몸놀림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손에 든 창으로 멧돼지의 옆구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미야, 피해라. 선준이 외치는 순간 멧돼지는 방향을 틀어 그에게로 돌진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협에 선주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도련님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누군가 그의 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선준이 바닥에 나뒹굴고 그의 위로 다미가 덮치듯 쓰러졌습니다. 등 뒤에서 크헉 하는 짐승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멧돼지는 다미의 어깨에 박힌 창을 매달고 비틀거리다 이내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련님?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자신의 몸보다 선준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다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준은 그제야 다미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멧돼지의 날카로운 어금니에 깊이 찔린 것이었습니다. 너 어깨에 피가.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다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주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다미의 상처를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피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여인. 그 순간 선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얽혀있던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자존심도 신분의 벽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질긴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던 이기심의 껍질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미야. 그는 다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야 했습니다. 머슴된 주인이 아니라 한 여인을 구해야 하는 한 사내로서 말입니다. 상황은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껏 무리의 생존을 책임지던 다미는 깊은 상처로 인해 꼼짝없이 누워 앓는 신세가 되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겨졌던 선준이 그녀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선준은 다미를 움막 안가장 편한 곳에 눕히고 찢어진 자신의 속적삼으로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피는 멈출 기미 없이 계속해서 배어나왔고 다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열이 불덩이처럼 끓어올라 그녀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버님 춥습니다. 그 애처로운 신음에 선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이토록 애가 끓고 마음이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내리라.
그것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자 이 섬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담이야, 정신 좀 차려보아라. 내가 약초를 구해오마. 조금만 참거라. 선주는 담이에게 속삭이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릴 적 훈장님께 들었던 의서의 구절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상처에는 쑥이 좋고 열을 내리는 데는 칡뿌리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숲을 헤매며 쑥과 칡뿌리 그리고 지열에 좋다는 이름 모를 풀들을 닥치는 대로 뜯었습니다. 뾰족한 가시에 찔리고 덩굴에 넘어지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서야 한 아름의 풀을 안고 움막으로 돌아온 그는 뜯어온 약초를 돌멩이로 정성껏 찧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담이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차가운 약초가 닿자 담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참거라. 금방 괜찮아질 것이다. 선주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나직이 속삭였지만 정작 불안에 떠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담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끓어오르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 차가운 물에 적신 나뭇잎으로 연신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고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나뭇가지를 날랐습니다. 담이가 갈증을 호소하면 굵은 나뭇잎에 물을 담아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길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마와 뺨, 마른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연민이나 동정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숨결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쏠리고 그녀의 고통이 제 것인 양 아팠습니다. 도련님, 새벽녘 담이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고 선준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전날 밤의 위태로움은 한결가신 듯 했습니다. 선주는 밤새 한숨도 못 잔 퀭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깼느냐? 몸은 좀 어떠하냐?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꼬박 하루하고 반나절이다. 이제 열은 내린 듯하니 한시름 놓았다. 배가 고플 터이니 내가 죽이라도 쑤어오마. 선주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며칠 전 담이가 그랬던 것처럼 쓰러진 멧돼지에게서 살코기를 잘라내고 칡뿌리를 빻아 멀건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불 조절에 실패해 태우기를 몇 번, 간을 맞추지 못해 버리기를 또 몇 번, 수많은 실패 끝에 겨우 먹을 만한 죽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주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와 누워있는 담이의 머리를 받쳐주고 숟가락 대신 얇은 조개 껍데기로 죽을 떠서 그녀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자, 먹어보아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담이는 말없이 그가 떠주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몇 술 뜨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기력을 되찾아주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죽을 다 먹이고 그릇을 내려놓는 선준의 얼굴에는 안도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담이는 그런 선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뺨에 난 생채기를 어루만졌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살리지 않았느냐. 내가 진 빚을 이제야 조금 갚았을 뿐이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리 말거라. 짐이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팔과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다 나을 때까지 이 이선준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쉬기만 하거라. 선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담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어둠과 고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았고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가장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분의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연약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연대와 애틋한 연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준에게 다미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주고 싶은 여인, 그의 세상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다미의 상처가 아물고 섬에 완연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선주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고 고운 선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하고 믿음직한 눈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능숙하게 덫을 놓고 창을 다루었으며 숲의 지리와 짐승의 습성을 꿰뚫어보는 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건강을 회복한 뒤에도 예전처럼 모든 일을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선준의 뒤를 따르며 그를 보좌했습니다. 사냥감을 손질하고 과일을 따다 말리고 가죽을 무두질해 옷을 만드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역할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종 관계가 아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선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다미에게 의견을 물었고 다미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여름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움마감 모닥불에 앉아 나란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준이 낮에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 먹고 난 뒤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선준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다미야,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떠하냐? 편안합니다. 편안하다니. 한양의 안락한 생활에 비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을 터인데. 다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태로운 운명에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 이름으로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말에 선주는 가슴 한쪽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그는 다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미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나 또한 그렇다. 나는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공허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다. 내가 가진 학문과 신분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족쇄에 불과했지.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진작에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내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다미야. 선준의 목소리는 진실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한양의 이선주는 이미 파도 속에서 죽었다. 지금 내 앞에는 오직 너 다미만이 있을 뿐이다. 너는 어떠하냐? 아직도 내가 너의 주인으로 보이느냐?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이느냐? 저의 사내, 저의 낭군님이십니다. 다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수줍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첫 입맞춤은 바다처럼 짜고 이슬처럼 달콤했습니다. 신분도 예법도 세상의 그 어떤 굴레도 존재하지 않는 원시의 섬에서 두 개의 영혼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의 복잡한 혼례 절차 대신 밤하늘의 억만 개의 별과 말없이 타오르는 모닥불을 증인 삼아 서로의 짝이 되기를 맹세했습니다. 다미야, 나의 부인이 되어주겠느냐? 비록 비단옷도 옷가락지도 없지만 나의 남은 생을 모두 너에게 바치겠다. 예, 도련님, 아니 서방님,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서방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허술한 움막은 세상 가장 화려한 신방이 되었고
파도 소리는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풍악 소리가 되었습니다. 거친 짐승의 가죽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이들은 세상 가장 순수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머슴이 되었던 주인과 주인이 되었던 여종의 기이한 이야기는 그렇게 섬이라는 작은 세상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세상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